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카입니다. 오늘은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의 조회수를 보니까 생각보다 뭐 책이나 글쓰기도 그렇지만 독일에 대한 관심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독일에 산 지가 4년이 좀 넘었는데 독일 생활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는 독일 하면은 선진국, 그리고 또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매스컴이 만들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독일이 선진국이기는 한데 우리가 너무 이 나라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좋은 점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 저도 약간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에서 비춰지는 독일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다큐멘터리에서 선진국 사례를 조명할 때 독일을 많이 가죠. 보통 다큐멘터리를 찍는다 하면은 이제 독일, 유럽 간 김에 핀란드, 뭐 스위스, 그리고 뭐 파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을 가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는 일본도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일본은 좀 많이 안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늘 선진국 하면은 독일이 빠질 수가 없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작가로 일을 할 때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걸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뭐 패드가 도입이 되고 컴퓨터로 수업을 하고 이런 미래 학교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그때도 당연히 독일의 한 학교를 선진국 사례로 조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여기 와서 겪어보니까 이제 그때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섭외한 아주 선진 우수 사례 한 곳만 소개를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전혀 그 랜선망조차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지 않고 이메일로 숙제를 내주는. 네. 이게 지금 스마트 교육이랑 전혀 거리가 멀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다큐멘터리에서는 독일은 이미 스마트 교육의 체계가 잡혀져 있고 뭐 활성화되고 있다,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제가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제 와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들리는 것하고 직접 체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물가입니다.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죠. 물가가 생필품에 한해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가령 꽃등심 같은 경우에 400g을 샀을 때 한 10유로 정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그 꽃등심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보통 불고기 해먹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도 10유로면은 한 13,000~14,000원 정도니까 저렴하기는 하죠. 돼지고기는 더 저렴해요. 그래서 한 400g을 사면은 한 5유로 정도면은 살 수가 있고, 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파는데 500g에 뭐 65센트 정도 해요. 이것도 많이 오른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45센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센트 오른 거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가 좀 저렴해요.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요, 바로 세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독일은 소비세가 굉장히 높아요. 19%가 붙거든요. 특히 옷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생필품으로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이 조금 더 낮게 부과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어떤 평균적인 생필품 물가 자체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뭐 드럭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뭐 화장품이나 샴푸, 린스 이런 것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데 사실 화장품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싸 하면서 이렇게 막 썼는데,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걸 써도 이제 피부가 탱탱하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은 사실 그 드럭스토어에서 파는 완전 저렴한 거 막 2유로짜리 3유로짜리를 썼을 때 막 피부가 되게 좋아진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어요. 그냥 뭐랄까 되게 기본에 충실한 그런 제품들이 이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뭐 브랜드 있는 화장품들은 다 비쌉니다. 사실 물가가 저렴하지만 저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한국 제품 뭐 고추장, 간장부터 시작해서 뭐 라면이라든지 각종 뭐 여러 가지 그 한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네, 물 건너 오는 거니까 비싸요. 그래서 생필품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한식을 먹는 한인 가정에 한해서만큼은 이게 완전 물가가 저렴하다고 느껴지지는 네,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먹는 거를 제외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서비스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다 비쌉니다.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용실을 간다고 해도 여자 머리는 커트만 해도 한 3, 40유로는 기본이거든요. 여기에 드라이나 샴푸비는 제외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 와서 한 번도 독일 미용실에 네,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셀프로 네, 이렇게 잘랐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뭐 네일샵이나 뭐 피부 마사지샵이나 이런 데도 좀 동네에는 저렴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네, 비싸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한 번도 피부샵이나 네일샵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나를 위해서 꾸미거나 이렇게 조금은 사치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거의 뭐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좀 되게 풍족하게 살면은 그런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는데, 이제 저 같은 소시민인 경우에는 한국과 대비했을 때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네, 해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집에 뭔가 물건이 고장이 나거나 내가 어떤 서비스를 불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다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 손이 들어가는 거는 다 비싸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하물며 세탁기도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 앞에 갖다 주는 것과 설치까지 해주는 것은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네, 설치는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설치를 할 경우에는 네, 돈이 플러스가 붙고, 대부분 결제할 때 그 옵션이 있어요. 설치할 건지 말 건지. 그럼 당연히 저희는 할 줄 모르니까 처음에는 네, 설치 옵션을 선택해서 뭐 세탁기나 이런 가전제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노동으로 해야 되는 손이 들어가는 것들은 다 비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사실 그만큼 어떤 노동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네, 또 우리가 배울 점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런 서비스 외에 또 전기세나 뭐 난방비가 있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도시마다 다르고 각 가정이 가입한 그 전기나 수도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감상 전기요금은 한국의 한 3배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전기요금을 다른 가정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썼거든요. 저 혼자 살 때는 거의 뭐 8,000원? 뭐 이 정도로 전기요금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아무리 아껴 써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네,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그 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전기요금을 한국처럼 그 한 달마다 내는 게 아니라요, 한꺼번에 책정을 해요. 그러니까 한 달마다는 정해져 있는 기본 요금을 내고 내가 거기에 플러스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1년치로 정산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막 내야 되는 돈이 난방비랑 전기요금 플러스 하면은 거의 한꺼번에 막 100만 원씩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한국처럼 이렇게 달달이 내면은 이게 조금 이 많이 나왔으니까 아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년에 한 번씩 몰아서 내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 더 감이 안 잡혀서 전기요금이나 난방비가 더 많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올해 또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과연 얼마가 나올지 네,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환경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한국처럼 뭐 미세먼지가 심하지도 않고 공기는 정말 깨끗해요. 근데 이런 것은 전기가 환경오염을 굉장히 많이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독일 사람들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화력발전소도 없앴고 원자력도 없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요금에 대한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네, 전기를 굉장히 아껴 쓰고 물도 아껴 쓰고, 이게 자연스럽게 예, 또 환경보호로 옮겨지겠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은 출퇴근할 때 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탑니다. 물론 독일은 한국과 달리 언덕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평지여서 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는 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해져서 우선은 공기가 맑다는 거. 네, 이거는 되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고,
그 대부분의 도시마다 녹지대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집을 기반으로 했을 때도 가까운 곳에 공원들이 거의 다 있어요. 크고 작은 공원들이. 그래서 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뭐 누구도 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장점인데, 이 날씨 측면에서 또 환경은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지금 보이시겠지만은 굉장히 흐리잖아요. 지금 시간이 4시 좀 넘은 시간인데, 겨울이 되면은 4시만 지나면은 깜깜해져요. 그리고 아침에도 한 9시는 돼야지 좀 되게 밝다 싶을 정도거든요. 게다가 해가 거의 안 뜹니다.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이 독일 외에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다양한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전혀 어떤 날씨에 대한 불평불만은 없는데, 항상 독일에 계신 분들은 늘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꼭 있어요. 그만큼 날씨가 진짜 가혹해요. 보통 5월에서 10월까지는 그래도 좀 해가 뜨는 날들이 제법 있어서 견딜만 합니다. 근데 11월부터 거의 4월까지는 암흑이에요. 낮은 밤이고 밤은 깊은 밤인 거예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 햇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일조량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사촌들이 스위스에 사는데 스위스도 날씨가 썩 좋진 않더라고요. 한국에 올 때마다 미친 듯이 그 일광욕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렇게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지? 햇살 쐬는 거를 좋아하지? 생각했는데, 제가 딱 독일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해가 뜬다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정말 햇살이 너무나 소중하고, 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자주 오기 때문에 사람이 한없이 처져요. 이 비도 차라리 막 장마처럼 확 한번 많이 쏟아지면은 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추적추적 이렇게 비가 오면서 몸이 막 으슬으슬 추운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춥고, 이 날씨 때문에 이제 대부분 비타민 D를 겨울이 되면은 필수적으로 섭취를 하고요. 그래도 특히 첫 해에 독일에 오신 분들은 겨울 나는 게 너무 우울하다, 힘들다. 그래서 뭐 이제 겨울에는 한국에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저 역시도 겨울에 독일을 떠나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정말 이 날씨가 너무나 지독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날씨 때문에, 이런 척박한 환경 때문에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철학이 발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는 교육에 관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독일은 가장 큰 장점은 등록금이라고 생각해요. 대학도 그렇고 석사, 박사도 그렇고 등록금이 거의 면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그 학생 등록금이라는 차원의 비용을 내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뭐 1년에 한 2, 3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뭐 우리나라 한 학기 등록금 막 500만 원, 600만 원 하는 거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학교에 그 서열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카이 같은 개념은 없는 거죠. 그냥 각 지역별로 대학이 있고요. 물론 어느 대학의 어떤 학과가 유명하거나 되게 저명한 교수님이 석학이 계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베를린 대학교나 뭐 훔볼트 대학 뭐 이런 학교의 출신들이 한국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독일에 있는 대학 하면은 그런 뭐 베를린 대학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베를린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유명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서열화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자신의 어떤 전공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대학을 진학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학생에 대한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학생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참 많이 열려 있다는 생각을 해주는 나라인 것은 사실 확실해요.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비도 무료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티 안에서는요. 그래서 뭐 트램을 타든 기차를 타든 교통비가 무료고, 대학생도 석박사도 마찬가지로 각종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면은 대부분이 반값이에요. 할인 혜택이 있고, 뭐 지역의 약국 같은 경우에도 간혹 학생증을 제시하면은 10%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뭐 오페라라든지 뭐 콘서트라든지 각종 그런 문화 공연 관람할 때도 학생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을 이 나라에서 조성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 외에 독일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스!